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생선가게, 빵집 주인, 강부, 용접공, 택시기사, 노동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형제들의 직업입니다. 제가 바로 제 가족이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제 가족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성장한 김두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1% 특권층이 자기는 성공했다고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99%는 계층 이동을 못합니다. 제가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도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분 좋게 출근하는 아침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어쩌면 간단하지만 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가? 본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의원 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은 누가 이길 후보인지를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한 정부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고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부처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경남도정 1년 평가에서 73%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셋째, 통합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을 제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당분간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위기고 유럽 경제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중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힘센 사람에게는 양보해달라고 설득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참아달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닥에서부터 온갖 역경을 이겨왔고 반대파를 설득하여 통합과 혁신을 이룬 저 김두관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도지사 시절 공동지방정부를 운영해서 정말 반대파까지 설득하면서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역사 인식과 그것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박근혜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5.16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5.16은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이 일제히 비난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52% 정도는 박근혜 의원의 그러한 인식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반응일 텐데요. 이런 박근혜 의원의 5.16에 대한 역사 의식의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시는지 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다음은 김두관 후보이십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에 있고 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이 발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은 4.19 민주혁명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 민주혁명을 뒷받고 5.16 군사 쿠데타를 구구혁명으로 하는 사람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 말했듯이 이 히틀러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유태인을 600만 학살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 아니라 지도자의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조간신문이 엄청나게 크게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 그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 은행에서 학력 차별을 심하게 했다는 보도에 의하면 이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출도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도 고학력 출신보다 훨씬 더 높게 매겨서 굉장히 우리 서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입니다. 보통 학력이 낮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기회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 은행에서조차도 이 서민들, 특히 학력이 낮은 우리 시민들을 차별했다는 것은 공평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미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경제민주화 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말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치 19세기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금융이 이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금융인들의 이 도덕성이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문제 말고도 금융기관이 CD금리를 조작해가지고 무리하게 자신들의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이 금리를 탈취한 그런 보도를 보고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금융기관의 문제들을 묶어서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문제는 철저하게 상임위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은행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 또 정체적 부실 이런 문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당선이 되면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 이런 학력차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언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 묻겠습니다. 어제 MBN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전까지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었으므로 정치 활동에 대한 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 청와대에서 행정관만 해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셨는데요. 이런 자리들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 이제 김두관 후보께서 지역주의하고 맞서면서 여러 번 출마를 경남에서 했고 또 여러 번 낙선에 이제 고통도 겪었던 그런 이제 경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누구나 정치를 가장 그 높은 가치를 또 정치에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치인으로서의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행정가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직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 참모들이 모두가 다 정치인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정수석 이런 분들은 그 직무로 보더라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행정가이자 정치가입니다. 또 민주정치가 정당 정치고 대의 정치고요. 안철수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약점이 정치 경험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 문 후보께서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것이 나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야말로 정치 경력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산 자갈치 시장의 그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은
또 서민의 또 후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서민들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좀 이렇게 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뭐 좋은 일자리는 역시 이제 기업이 만들고 또 사회적 일자리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만드는데요. 저도 이제 후보 때는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의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보급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듈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 우리나라 수출 주도형으로 되어 있고, 물론 동남권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도권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그래서 소위 그 직행부라든지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라든지 직행부 이런 쪽에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R&D라든지 네, 시간이 다 자원을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4대강 예, 예. 좀 하겠는데 그 경남의 4대강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세운 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저도 함안보도 가보고 합천보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 보 하단의 물바지공의 유실이 확인되는 등 그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네. 경남도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예. 좀 뭐 간단하게 4대강 말씀해 문제에 주시죠.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일관되게 많이 싸웠는데요. 4대강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뭐 홍수 조절, 수량 확보, 수질 개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걸로 이명박 정부에서 22조를 투입했지만 전혀 그 효과는 없었고, 지금 함안보, 합천보는 토목을 아주 그 겨울에도 이렇게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새고 이렇게 했고, 특히 우리 도가 주관하는 낙동강 그 사업 특별위원회에서 뭐 간동대 박창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께서 엄청나게 지적을 해가지고 수공에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준설 문제라든지 수생태계 녹조 행산 이런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서 지금 수공이 어느 정도 근데 개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심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견딜만 한 지금 수준입니까? 녹조 현상이 많이 생겨서 특히 낙동강 물을 먹는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에 붕괴 위험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독일의 그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거 뭐 폭파하고 원상 복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혹시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깊이 조사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경남도에서 예의주시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토예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보완을 했고요. 우리 도로서는 제가 그 2년간 도정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제가 갈등이나 각을 세운 적이 없지만 4대강 문제만큼은 우리 도에 또 부산시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도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4대강 문제는 이왕 지나갔으니까 그냥 뭐 보완이나 하고 이렇게 나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식은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그 낙동강 구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 조사를 해서 철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후보님들께서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토론에서도 필요하면 좀 의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후보는 우리 또 당원들이 바라는 대통령 후보는 어떤 거냐면은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강대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거나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당당하게 미국에도 거부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조항에 보면 폐기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뭐가 무서워서 폐기를 못하고 자꾸 대도 안 하는 재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세 분에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복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 세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전부 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하겠다.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50년 동안 성장 위주로 했는데 그 성장을 가진 하나도 서민들에게 안 들어와서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겁니다. 지금은 거꾸로 해야 된다. 오히려 복지를 해가지고 성장을 촉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세 분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제가 강정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는 우리 평화의 섬으로 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섬에 전쟁을 대비하는 해군기지가 들어가는 것은 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우리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섬으로서 그대로 해야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습니다. 해군기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평화의 섬 자체에 전쟁 준비를 하는 기지를 여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왜 참여정부 때 거기다 했는지, 그리고 충분하더라도 충분한 주민들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 모순도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세 사람의 그 답변할 시간을 배려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은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13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려고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뭐 강대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하고도 당당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정치는 엄연한 현실의 기초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손학규 대표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 협상을 내가 주장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을 본인이 갖고 있다면 그 전략은 무엇인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남북 평화 정착, 권위주의 청산, 민주주의 발전,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선에 승리하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선 후보 8분이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저축은행 부실 양극화 심화, 민주정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요. 제주 해군기지, 또 한미 FTA도 바로 지금 그 독소조항 이 협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의 사회자 질문은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안 원장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대권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고요. 또 각종 언론 조사에서도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현상입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안 원장과 어떤 방식의 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권 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재민주 세력이 저는 연대하고 또 연합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또 정책도 발표하고 지지율이 높아서 단일화를 논의할 단계가 되면 그때쯤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민주당의 자체를 강화하는 자강론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룰 미팅에서 경선 규칙을 합의할 때 결선 투표제를 저희들이 주장했던 이유도 우리 당내 어느 누구도 지금 당내 경선에서 1인이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대 후보는 80%쯤 지지를 받아 후보 뽑히고 우리는 30%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당 후보를 제대로 경쟁 있게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2개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북한, 중국, 유라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권을 만들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북방 경제권은 냉전의 역사에 묻힌 미개발 지역입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 제3호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남북경제협력업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7천조 원이나 된다는 북한의 지화자원을 개발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민족경제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달성을 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재벌개혁 반드시 저 김두관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 아무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김두관 해내겠습니다. 교육개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 과제들 저 김두관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또 민생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 주장했던 통신비를 반값으로 낮추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신비 때문에 데이트를 못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이미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14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제 통신은 이제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요금과 가입비, 문자 메시지 요금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통신 3사의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망을 공용화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담합을 못하도록 설비 투자 원가 검증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민생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 50만 원씩 600만 원으로 생활비를 낮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우리가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군요.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또 남북한 평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장으로부터 군수 또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성장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왔습니다. 저는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제정의를 꼭 실천해내고 싶습니다. 지금 유럽발 경제 위기 또 미국 경제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 우리 한국 경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힘센 사람들에게는 양보를 얻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 참아달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김두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원과 지방이 여전히 많은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균형 발전, 지방 분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와 미화의 과제입니다. 이 미화의 과제 저 김두관이 당당하게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각박합니다. 나누고 상생하고 배려하고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 즐겁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저 김두관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